자, 제2절 형사소송의 지도 이념 보자. 지도 이념. 형사소송을 하는 최고의 이념이 뭐냐 이건데, 제일 중요한 게 진실을 밝히는 거죠. 실체 진실을 밝히는 건데, 탄핵주의, 즉 집권주의에서의 최고 이념은 진실을 밝혀서 정의를 세우자는 거였어요. 정의. 그러니까 대륙법계 독일은 정의 실현, 범죄를 잡아서 처벌해야 정의가 선다고 봤다고. 그래서 정의 실현이 형사소송의 최고 이념이다. 근데 영국, 미국은 당사자주의를 취하고 있고, 얘네들은 민주주의가 일찍 발달했고 인권 사상이 일찍 싹이 텄기 때문에 아무리 범죄를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권은 지키자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인권을 존중하다 보니까 법에 따르는 절차가 형사소송의 최고 이념이다.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집권주의에서는 실체 진술주의가 형사소송의 최고 이념이고, 당사자주의에서는 적법 절차 이념이 형사소송의 최고 이념이고, 그래서 우리 형사소송법은 둘이 섞여져 있다 그랬지, 그지? 집권주의, 당사자주의 섞여져 있으니까 실체 진술주의하고 적법 절차 이념이 서로 충돌되게 돼 있어요. 우리 형사소송법은 필연적으로. 그래서 실체 진실을 강조하면 피자 좀 때리거나 법 안 지키고 범죄를 잡아 처벌해도 되잖아, 그치? 근데 그러다 보면 인권이 침해되기 쉽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게 둘이 동시에 도달하기 힘듭니다. 서로 적절하게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고 좀 어려운 게 우리 형사 절차죠. 그래서 의의들을 잠깐 봐보면 이거 실제 진실주의는 이론적인 건 별로 안 나와요. 판례가 나오고, 판례 있는 부분이 적법 절차 원칙에 판례가 많이 있으니까 그게 시험에 많이 나왔던 거고요. 그래서 실체 진실주의의 그 내용이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 검사 피고인의 주장이나 입증 증거에 구애받지 않고 진실을 발견해야 된다는 원리고요. 요거는 민사소송의 그 변론주의 있잖아요. 형식적 진실주의하고 다릅니다. 당사자의 주장, 입증에 구애받아서 재판하고 많은, 즉 당사자 처분권까지 인정되는 민사소송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민사소송에 적용되는 진실주의가 형식적 진실주의라면 형사소송에 적용되는 진실주의는 실체적 진실주의입니다. 그래서 결국 뭐가 다르냐 하면, 법원의 입장에서 한정하면 법원은 당사자가 말을 안 하더라도 판단해야 되는 게 실체 진실주의고 형사소송이고, 당사자가 말한 것에 한정된다는 것, 변론주의에 따른다는 것이 형식적 진실주의고, 그렇게 구별할 수도 되고요. 그 다음에 실체 진실주의는 그 자체가 적극적 실체 진실주의예요. 그래서 범인을 처벌한다. 10사람의 범인이 있으면 10사람 다 처벌한다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이 실체 진실주의고, 소극적 실체 진실주의는 마치 실체 진실주의의 종류처럼 책에 서술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적법 절차 이념, 즉 피의자 피고인의 인권을 더 강조하는 이념이라고 보면 오히려 객관식 문제 풀기는 쉬운데, 최근 시험에는 거의 안 나와요. 그런 이론적인 건 안 나오고 적법 절차 이념과 관계되는 판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위주로 빠르게 정리를 하고 가죠. 그 다음에 실체적 진실주의 요소를 가려라, 이게 옛날 문제 나왔는데 집권주의 요소가 똑같습니다. 그다음 적법 절차 이념 요소는 당사자주의, 특히 그 피고인 보호에 관한 규정을 찾으면 되고, 이런 문제들은 요즘에 문제가 안 되고 있으니까 자 빠르게 정리해보죠. 실체 진실주의부터 봐봐요. 15페이지. 자, 줄을 쭉 한번 쳐보십시다. 실체 진실주의란 법원이 당사자의 사실상의 주장, 사실의 인부, 인정, 부정을 출입말이라고 그랬죠. 인부 또는 제출한 증거 등이 구속되지 않고까지만 출처돼요. 그래서 객관적 진실을 발견하여 사안의 진상을 명백히 하자는 것이다. 그 다음 바로 2번 구별 개념에 형식적 진실주의가 나오죠. 거기도 줄을 쳐놔봐. 두 번째 줄부터. 민사소송에서는 소송물이 당사자 청구 범위에 제한되고, 당사자 사이 다툼이 없는 사실은 법원을 구성하며 당사자 주장과 입증을 기초로 법원은 사실을 판단한다. 그 다음에 3번 소송 구조의 관계에 나오는데, 이걸 너무 도식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즉 실체 진실주의는 곧 집권주의 요소다. 이건 맞아요. 그 두 번째 줄.
실제 진실주의는 똑같나? 똑같나? 16페이지 방갈로 3번 소송 구조와 관계. 실제 진실주의는 그 밑에 두 번째 줄 끝에 실제 진실주의는 바로 직권주의를 의미한다. 그 줄 쳐놓으라고. 실제 진실주의는 바로 직권주의를 의미한다. 근데 그 밑에 두 번째 문단 끝에 당사주의도 실제 진실주의와 모순되는 것은 아니다. 당사주의는 적법 절차를 강조한 거고 그거 관련이 되지만 이 이념을 하나하나 따로 떼놓고 보면 실제 진실하고 이게 모순되는 게 아닙니다. 그 당사주의라도 오히려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증거를 확보하니까 더 실제 진실 발견에 유익할지도 모르죠. 자, 그 다음에 23페이지 2번, 자꾸 옛날 페이지 보네. 16페이지 봐보자. 16페이지. 내용. 방갈로 1번 실체적 진실의 의미에서 방갈로 2번 작용의 양면서. 적극적 실제 진실주의가 이게 실제 진실의 본질을 그랬죠. 그래서 죄 있는 자를 빠져 벌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10사람의 범이 있으면 10사람 모두 유죄로 해야 된다라는 거고, 소극적 실제 진실주의는 요거죠. 10사람의 범인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한 사람의 죄 없는 사람을 벌해서는 안 된다. 그런 거 줄 쳐놓고, 그래서 인권 보장을 강조하는 나라에서는 소극적 실제 진실주의를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 넘기면 제도적 구현이 나오는데 역시 뭐 알려고 외우려고 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최근에 시험 문제와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직권주의 요소를 찾으면 됩니다. 넘어가고 그 다음에 18페이지로 돼 있나? 18페이지 적정 절차 원칙 가봐요. 적정 절차 원칙. 그래서 아니 적법 절차 원칙 이야기하시다가 왜 갑자기 적정 절차 원칙이라고 하느냐. 헌법에는 적법 절차 원칙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용어를 바꾸느냐. 적정 절차라고 하느냐. 이런 질문들을 꽤나 해요. 차이가 뭐냐. 차이가 이걸 한번 물어보죠. 악법도 법이다. 악법도 법이다. 이 말에 동의를 해요, 안 해요? 두 가지 입장에서 물어볼게요.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악법도 법이다. 그러면 동의해, 안 해? 내가 시민이다면? 안 하겠지. 내가 만약에 경찰이야. 경찰한테 물었어요. 악법도 법이다 그러면 동의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경찰은 법을 지키는 사람이고 악법도 법으로 일단 질서를 유지시켜야 되는 사람이니까 악법도 법이라고 봐야 됩니다. 지켜야 돼요. 시민차에서 악법은 법이 아니다. 나 안 지키겠다 그러겠죠. 그죠? 이게 충돌이 되는데 경찰이 되면 악법도 법이지만 일단 신호를 지켜라 라고 하겠지만 잘못된 신호에서 교통사고가 계속 나면 그 신호를 멈춰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생각은 악법은 법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뭐 어떤 얘기부터 나오냐면 독일 사람들이 있는 인권 의식에 굉장히 민감한데 나치가 그렇게 많은 유대인들을 죽이고 그렇게 권력을 남용하고 독재를 했는데 법을 어긴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법에 따라서 했습니다. 법에. 근데 이 법은 국회가 만들고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가 만드는데 국회가 다 나치 당원으로 다 차 있는데 뭐 나치 당원으로. 그래서 뭐 히틀러가 한마디 하면 다 법을 만들어 줘버렸어요. 그럼 법대로 했죠. 다 법대로 했어요. 법대로 하고 법대로 사형집행하고 법대로 하고. 그래서 나중에 어떤 법을 만들었냐면 국회가 법을 안 만들고 나치 나치의 위원회 그 정부죠. 정부가 그 법을 만드는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법을 내긴 적이 없다고. 근데 그 법이 인류 보편적인 관점에서 보는 정의에 안 맞는 법이죠. 안 맞는 법이죠. 그래서
법대로 했다라고 항변하는데 그러면 그거 법대로 한 거는 형식적 법치주의에 불과하죠. 형식적으로 법에 따랐을 뿐이지 그 내용은 인류가 추구하는 정의라든가 이런 거하고 거리가 멀었다. 그래서 확대한 거죠. 그러면 그 법도 정의의 관념에 맞는 법이어야 된다. 그래서 실질적 법치 국가주의가 나왔고요. 그래서 이게 법대로 했다고 해서 다 법이 아닌 거지, 그지? 그래서 적정한 법이어야 된다, 정의에 맞는 법이어야 된다라고 개념이 확대된 겁니다. 적정절차 원칙이. 형법에서도 아마 그럴 거예요. 죄형 법정주의 할 때 법이라는 게 사회 정의에 맞는 법이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올 겁니다. 실질적 법치 국가 원리에서부터 나온 거고요. 그걸 바로 확인한 판례가 바로 밑에 있죠. 요 별표 3개 넣으세요. 판례 별표 3개. 적법 절차란 법률이 정한 절차 및 그 실체적 내용이 다 정의의 관념에 맞아야 된다. 적정해야 함을 말하는 것이다. 법에 따르기만 한 게 적법 절차가 아니고 그 법 내용도 정의에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적법 절차 원칙은 형사 절차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국가작용으로서 기본권 제한과 관련되든 아니든 요것도 별표 넣었어요. 관련되든 아니든 요게 7급 시험에 최근 나왔어요. 기본권 제한과 관련되는 한이라고 이렇게 한정을 해서 출제했는데 기본권 제한과 관련되지 않더라도 관련되든 아니든 모든 입법 행정작용에 다 적법 절차 원리가 적용됩니다. 형사 절차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국가 공권력 그 작용에는 다 적법 절차 원리가 적용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활용한 게 사드 배치할 때 시간 끄는 걸로 써먹었죠. 환경 영향 평가를 거쳐서 우리는 절차적 정의를 확보하려고 시간을 좀 필요하다 이런 논리를 썼죠. 이게 요즘에 강조되는 절차적 정의, 적법 절차 원리가 형사 절차뿐만 아니라 입법, 행정 모든 작용에 다 국가 작용에 다 적용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적법 절차 원리의 내용으로 가면 뭐 공정한 재판의 원칙이 나오고요. 공정한 재판을 하려면 제일 먼저 뭐가 전제가 돼야 될까? 심판이 공정한 심판이 되죠. 그죠? 그래서 공평한 법원이 구성돼야 되고 피고인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돼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피고인 너하고 검사 너하고 대등한 당사자니까 니들끼리 싸워봐. 그러면 백성을 누가 할까? 검사가 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힘이 약한 피고인을 도와줘가지고 서로 비슷하게 세워놓고 힘을 보충시켜놓고 재판해야 이게 바로 공평한 재판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3번에 피고인의 방어권 보충 또는 무기 대등 원칙, 당사 대등 원칙, 뭐 실제 당사주의란 말이 그런 말입니다. 이과 관련된 판례들이 꽤나 많죠. 19페이지. 이게 시험에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요번에 2017년 2차 시험에 이쪽에가 나왔어요. 나왔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금 안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혹시 모르죠. 이런 시험은 또 나올 수 있으니까 다 줄치지 말고 내가 노랗게 된 거 줄치고 결론을 빨리빨리 있다 없다 빨리빨리 체크하세요. 그래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공개된 법정의 법관 앞에서 모든 증거 자료가 조사되고 검사와 피고인이 서로 공격 방어할 수 있는 공평한 기회가 보장되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포함한다. 따라서 검사 피고인 쌍방 중에 어느 한편이면 증인의 접촉을 독점하게 하는 것은 이거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게 됩니다. 침해 동감해 놓고요. 바로 이제 밑에 나오는데 그 상사 내용이 검사가 증인을 독점해 버려요. 증인을 검사가 독점할 수 있는 방법이 증인이 만약에 구속된 뭐 공범이다 이러면은 자기 검사실로 계속 불러내 버려요. 이거 소위 불러방이라고 그러죠. 불러놓고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변호인이 서로 못 만나게 방해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뭐 한 300번 불러요, 1년에. 이런 게 공정한 재판을 침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노랗게 된 것만 줄치면 거의 매일 검사실로 하루 종일 증인을 소환하여 피고인 측 변호인 접근하는 것을 차단한 경우 이런 것들은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 권리를 침해한다. 침해 동감해놓고 침해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단, 경찰 공무원의 증인 적격을 인정한다. 경찰 공무원이 증인이 될 수 있는 자격, 그걸 증인 적격이라고 그래요. 증인이 될 수 있는 적합한 자격, 이걸 줄인 말입니다. 이거는 침해라고 할 수 없다.
증인은 소송이 제3자면 다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라든가 피고는 증인이 못 돼요. 소송의 당사자니까. 근데 경찰은 수사 과정이 있지 소송의 당사자는 검사죠, 그죠? 그래서 경찰 공무원은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적법절차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그 다음에 뭐 비례성 원칙, 강제수단하고 방법하고 뭐 빈용각이 유지돼야 된다는 거. 그다음 피고인 보호 원칙이 있고요. 그 밑에 들어가 있는 판례, 여기 요건 시험에 나왔었죠.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자 날인데 붙어 있는 지문 정보, 이거는 적법절차 위배되지 않습니다. 아니한다, 아니 동감해놓고. 그다음 또 하나 지문 또 나오죠 밑에. 범죄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을 하여금 신문을 받으면서 사실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지문 채취 불응한 경우에 처벌하는 것, 이것도 위배되지 않습니다. 않는다 동감이. 뭐 지문과 관계되는 것은 다 적법절차 원칙이 위반되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통고 처분이 이게 어려울 겁니다. 통고 처분. 통고 처분. 자, 이게 상권 분립하고 관계가 있어요. 입법, 행정, 사법이라는 상권 분립. 입법, 행정, 사법인데 사법부 법원에서 형사 처벌하죠. 그래서 어떤 행위가 범죄가 되고 안 되고는 국회가 만들고, 그게 범죄가 되고 안 되고 판단하는 것은 어떤 형벌을 가하는가를 판단하는 것은 법원이 합니다. 법원이. 그래서 1심 법원이 또는 2심이 3심 이렇게 재판해서 하는데,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안 하려고 만든 게 두 개가 있다 그랬죠. 그죠? 즉심하고 약식. 요게 있는데 이것도 법원 판사가 재판하는 거잖아요. 좀 빨리 하지만. 그래서 세금 안 내서 된 거다. 이게 이제 조세 사건이죠. 조세 사건, 뭐 관세 사건, 이런 행정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도로교통법상에 뭐 범칙금 있잖아요. 범칙금. 이런 것을 냈을 때 굳이 법원의 판단을 받아서 형사처벌한다는 거, 이거 벌금만 나올 것들이니까 벌금에 해당하는 것을 굳이 재판에서 이걸 부과를 해야 되겠냐. 그래서 그런 논리에 가지고 이 행정기관인 행정기관, 뭐 세무서장이라든가 경찰서장들이 벌금에 해당하는 액수를 범칙금으로 내라고 통고를 해줘. 통고를 해주면 마치 1심 판결을 받는 것처럼 취급해줘요. 그게 통고처분입니다. 그래서 통고처분을 이행하면 1심 판결을 받은 거하고 똑같은 효력을 인정해준다고. 근데 이쪽에서 그게 억울하단 말이에요. 세금 그만큼 안 낸 게 아닌데 세금이 너무 많이 내라고 통고를 했다든가. 그 다음에 음주운전 아닌데 음주운전 했다고 통고가 나오고. 음주운전은 통고 안 하나? 도로교통법 속도 위반, 그 다음에 신호 위반, 이런 거 아닌데 억울하게 나왔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 국민권익위원회 가서 행정심판하거나 행정소송을 할 수 있죠. 행정처분이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걸 수 있는데, 행정처분이면. 근데 범칙금이라든가 이런 거 통고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에 행정소송을 못하도록 각 법이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헌법에 의해서 법관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게 아닌가라는 게 의심이 되는데, 법관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가 안 된다는 게 현재 판례고요. 왜 그러냐면 이게 억울하단 말이에요. 억울하면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따로 걸 필요 없이 그냥 통고처분을 이행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통고처분을 안 냈으니까 당신 재판을 원하는 거라 해가지고 특혜심판 회부가 돼요. 약식 기소가 되거나. 그러면 1심 법원의 재판으로 넘어가고, 이게 억울하면 2심, 2심에 억울하면 3심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법관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이 돼 있죠. 그죠? 요거를 못하게 하더라도. 그래서 뭐 그런 내용의 판례입니다. 요 통고처분은 개념을 잘 이해해둬야 돼요. 이게 행정처분의 일종입니다. 행정처분이지만 사법처분의 대행이에요. 사법처분을 대행하려고 한 거니까. 효력은 사법처분의 효력을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기판력에서도 기판력을 인정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그 경찰학에서도 할 거고 할 텐데,
이게 형사처분하고 행정처분의 그 중간쯤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 판례 읽어보죠. 통고처분 줄쳐놓고요. 통고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통고 내용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고발되어 형사재판 절차에서 주로 직권심판에 회부됩니다. 통고처분의 위법 부담을 얼마든지 다툴 수 있기 때문에 통고처분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에 제외하고 있는 관세법 규정은 법관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거나 적법 절차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또 동감해놓고요. 그래서 행정심판의 행소소송 대상에 제외되어 있다 하더라도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옛날 얘기고요. 법관에 의한 사회보호위원회가 치료 감호,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이런 사람이죠. 이거 가둬놓는 겁니다. 일종의 뭐 형벌이 아니고 이건 보안처분이죠. 형벌은 법관이 돼야 되는데 보안처분이니까 뭐 판사가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응? 옆에다가 보안처분 쓰나 치료 감호 옆에다가 보안처분 형법에서 하죠. 형벌은 어떤 행위에 대한 보복이지만 보안처분은 장래 얘가 범죄를 또 저지른 것을 막기 위한 거죠. 그래서 그거는 법관에 안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법관의 사회보호위원회가 치료감의 종료를 결정하도록 하더라도 재판 청구를 침해하거나 적법 절차 위배되지 아니한다. 아니에 또 동감해놓고요. 아니한다. 자, 그 다음에 그 수사 받을 때 체포되거나 구속된 것, 체포해봐야 뭐 48시간이죠. 어떤 시간이든. 그 다음에 구속은 경찰 구속 같다면 10일, 검찰 구속 10일 플러스 10일에서 30일 구속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기소가 돼서 1심에서 재판받는다. 총 얼마지? 기본 2개월에서 2회 연장이 가능하죠. 그죠? 그래서 총 6개월 구속이 됐는데,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6개월 구속됐는데 새로 또 6개월 또 구속이 됐죠. 그죠? 추가 구속이 됐는데 이거는 6개월 안에 1심 판결이 안 나니까 이제 석방을 하고 보통 같으면 보석해 줬어야 되는데 이게 뭐 사건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죠? 열 몇 개로 기소가 됐는데 구속이 된 거는 삼성 이건희한테서 뇌물 받은 혐의로 구속이 됐어요. 그래서 구속기한이 끝날 때 되니까 특검에서 이거 뭐야 삼성뿐만 아니라 어디야 롯데에서도 받은 것도 있고 있으니까 이걸로 더 구속해달라고 그러는데 이거 받아줬어. 이거 별개 사건을 봐서. 근데 어쨌든 간에 이 30일 48시간 6개월이라는 기간을 나중에 이 1심에서 뭐 징역형이 나오면 징역형에 유죄 판결이 나오면 이거 다 넣어줘요 안 넣어줘요? 다 넣어주죠. 그죠? 요거를 체포기간 구속기간을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판결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 미결 상태에서 구금된 거로 보죠. 무결 구금 일수라 그럽니다. 이거를 형에다 넣어준단 말이에요. 본래 형에다가 산입해 줍니다. 근데 옛날에는 함부로 피고인이 뭐 항소심에서 이렇게 늘어났다거나 해가지고 피고인이 뭔가 잘못했다 그러면 미국 일수를 산입을 안 해줄 수도 있었어요. 제재를 가한다는 측면에서. 그러다가 이제 요 헌재가 나오면서 미국 구금 일수를 전에도 산입 안 한 건 이거는 위헌이다라고 판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다 하나도 빼지 말고 다 산입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뭐 객관식 문제 나오면 쉬워요. 요 판례 때문에 이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자, 판례 봐볼까요? 구속 피고인이 고의로 재판을 지연하거나 부당한 소송일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미결 구금 기간 중 일부를 미결 구금 기간, 체포구속 기간이라고 그랬죠. 일부를 형기를 산입하지 않는 것은 이거는 처벌되지 않는 소송의 태도로 인하여 형벌적 요소를 대비해서 제재를 가하기 때문에 적법 절차 원칙이 위반됩니다. 반한다. 동감했어요. 반한다. 이 판례가 시작돼서 계속 미결 구금 일수는 다 형에다 넣어주는 걸로 헌재가 나오고 법이 바뀌었어요. 이게 이번에 판례 나오면서 이게 다 모아서 나온 게 아니고 일부만 떼서 나오고 뒤에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여전히 출제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봐도 돼요. 이쪽은. 그래서
이렇게 노랗게 해가지고 요약한 부분만이라도 한 번씩은 봐두시고요. 그다음에 신속한 재판의 원칙이 나올 가능성이 더 커요. 만약에 낸다면 이걸 엮어서 나올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적법 절차 원칙에 관한 판례들하고 신속한 재판에 관한 판례들을 모아가지고 박스 형태로 나올 가능성이 더 많아. 그래서 빨리 재판해야 되는데, 빨리 재판하는 이유는 불안한 피고인을 보호해주기 위해서도라도 빨리 재판해야 되지만, 제2, 제3의 모방범죄를 막기 위해서도 빨리 재판하면 됩니다. 빨리. 그래서 거기에 2번, 방금 2번 신속한 재판의 필요성 얘기가 나오죠. 거기에 두 개가 나오잖아요. 1번 피고인의 이익보호, 2번 국가행복의 효과적 실현. 모방범죄를 막아야 돼요. 모방범죄를. 그래서 뭐 신속한 재판 나오면 항상 머리에 떠오르는 게 이 황우석 씨 재판인데, 벌써 뭐 십몇 년이 지났죠. 그래서 내가 일지를 조사해봤어요. 2004년에 배아줄기 세포를 황우석 씨가 논문에 게재했는데 2005년 11월 1년 있다가 MBC PD수첩에서 의혹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그때 TV 보면 이 사람 완전 영웅이었지 뭐. 독한 뭐 하나 성공했다 뭐 하나 성공했다. 그래서 나는 조금씩 의문이 들기 시작하더라고. 그랬는데 15년 10월에 서울대 진사에서 논문 조작이 발표되고 2006년 4월에 파면되고 2006년 5월에 기소가 됩니다. 그리고 1심 재판이 언제 나느냐? 2006, 2007, 2008, 2009년 4년 있다가 2006, 7, 8, 9 1심이 선고돼요. 4년이 지나버렸으니까 사람들 내려서 다 잊어버리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오니까 뭘 잘못했지 이렇게 됐어요. 4년이 지났으니까. 그리고 다시 2심이 1년 더 있다가 1년 있다가 2심이 나옵니다. 5년 걸렸죠? 그 다음에 확정되는 게 어디냐? 2014년이에요. 다시 몇 년 있다가 11, 12, 13, 14 또 4년 있다가 확정이 돼요. 다 몇 년 걸렸어요? 8년 걸렸죠. 8년. 아니 1심 4년 한 9년 10년 가까이 걸리죠. 10년 가까이. 그래서 그동안에 뭐 강산도 변하고 이 사람이 뭘 잘못했는가 싶기도 하고, 그 사이 이 사람은 메모도 뭐 보건 프로젝트 만들고 이랬었어요. 황우석 씨가. 이게 맘모스라고 그러는데, 맘모스가 저 시베리아의 그 얼음 안에 이게 살 조직 일부가 발견돼서 그래서 그걸 떼와가지고 뭐 코끼리 난자에다 넣어서 뭐 복제를 한 해 만에 근데 실패한 것 같아요. 아직 뭐 몇 년이 지났는데 3년이 넘었는데 아무 말이 없어요. 메모도와 황우석 이렇게 했잖아. 자, 그에 관한 판례 별표 한 3개 놓고요. 아주 많이 출제가 된 판례예요. 20페이지 맨 밑에 판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주로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정된 기본권이지만 동시에 실제 제재 발견, 소송 경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형벌 목적의 달성 같은 공고이익에도 근거했다. 피고인의 보호, 피고인의 이익, 공고의 이익 줄쳐놓고요. 그다음에 제도적 표현들이 나오는데 뭐 봐봐야 뭐 당장은 모르죠. 그래서 형사 절차 전부 다니까 가볍게 보시고, 그중에 3번 기소 편의주의 이런 말 나중에 합니다. 기소할지 말지를 검사가 결정하는 거고, 따라서 검사가 봐주는 거 있죠. 기소유예 해줄 수 있죠. 그죠? 그러면 가벼운 사건 검사선에서 기소유예에서 끝나면 중한 사건만 법원에 가니까, 그러니까 법원의 재판이 빨리 진행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신속한 재판에 기여를 하는 거고요. 여러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그중에 기출 문제가 좀 있는 게 6번이에요. 6번 동아리 6번 구속기간 판결 선고기간 제한. 형사법원 신급에 따라 구속기간을 제한하고 있다. 신급에 따라 1심 곧 쓰일 테니까 한번 봐보죠. 1심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본이 2개월이죠. 그 다음에 2개월 한도에서 2회시 연장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1심은 6개월간 구속할 수 있고 2심은 4개월, 3심도 이렇게 4개월 구속할 수 있는 게 원칙이긴 하죠. 원칙. 그래서 토탈 14개월 구속할 수 있는 건데 벌써 뭐
박근혜 대통령은 벌써 1심에서 1년, 6개월, 1년 구속될 수 있도록 돼버렸죠. 나중에 넣어준단 말이야. 근데 요거는 지켜야 됩니다. 구속기간은 지켜야 되고, 뭐 안 지키더라도 이거 아니다라고 하는 게 판례인데, 이목이 집중된 거니까 지키겠죠. 형사소송법, 형사소송규칙은 판결 선고 기간을 제한하고 있으나 혼시 기능이 제한하지 않는데, 판결 선고 기간은 그 밑에 참고 있어요. 비교 판례 밑에 참고 봐봐요. 참고에. 판결의 선고는 1심에서는 공소에 제외된 날부터 6개월, 하항소심, 상고심은 기록 선고하도 4개월 이내에 해야 된다 해서 소송 촉진에 관한 특례법입니다. 그거 별표 해놓으세요. 소송 촉진에 관한 특례법. 형사소송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기출된 내용이에요. 승진 문제, 그 다음에 채용 문제 벌써 한 7, 8년 됐는데 그때 출제된 겁니다. 형사소송법상에 규정이 됐다 이러면 틀려요. 소송 촉진에 관한 법률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 2번에 보면 판결의 선고는 변론 종결 기일에 해야 된다. 다만 특별한 사유는 있는 때는 따로 선고기를 지정했으나 14일 이내에 지정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이거 안 지켜도 된단 말이죠. 훈시 규정으로 봐요. 자, 그 다음에 판례 봐볼게요. 판례. 이 신속한 재판은 법원이 해야 되는 거니까 신속한 재판을 원리를 침해했다고 보는 판례가 별로 없습니다. 그 비교 판례 하나하고 또 비슷한 게 있어요. 비교 판례에. 그게 뭐냐면 똑같이 군사법원 사건인데 그 구속기간 연장에 관한 것이었어요. 군사법원 사건에. 자. 여기 첫 번째 판례는 뭐냐니까 1심인데 1심에서 요거 6개월을 연장을 한 것 같아요. 6개월 연장하고는 요 만기 25일을 앞두고 그러니까 4개월, 5개월 동안 아무런 재판이 없다가 6개월 다 차기 이전 25일을 앞두고 겨우 첫 번째 공판결이 열립니다. 5개월 동안 아무런 재판 안 하다가 그런 것 같아. 설마 그랬을까 싶기도 하고 아니면 뭐 요 1심 2개월 그 기간 만료 전 그러니까 한 달 5일이겠죠. 한 달 지나고 난 다음 하여튼 요거 구속 만기 20일 앞두고 요거 줄 쳐놓으세요. 구속 만기 25일을 앞두고 제1회 공판기일이 열렸다 해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걸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없다 또 할 수 없다. 다 신속한 재판 나오면 거의 없다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1심에서 징역 6개월 구속됐는데 1심에서 징역 만약에 7개월이 선고됐다. 7개월이 뭐 그럴 수도 있죠. 선고되면 여기 6개월 구속기간 6개월을 징역 7개월에 넣어주잖아요. 넣어주면 나머지 한 달만 더 살면 끝나죠. 그죠? 다 넣어주니까. 근데 이놈이 항소를 했어요. 항소해가지고 또 구속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형은 6개월에 나왔는데 2심까지 가면 징역은 여기 가면 8개월, 여기 가면 10개월 살 수 있어요. 구속을 8개월, 10개월 산단 말이야. 형은 6개월인데 이럴 수도 있죠. 그래서 검사 피고 쌍방의 항소의 경우 1심 판결 선고 형기가 경과 후에 6개월이 지난 다음에서 겨우 2심 공판이 개정이 재판이 시작됐다 하더라도 이를 의뢰라고 할 수 없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할 수 없다. 없다 또 동그라미. 그래도 괜찮다는 거고 이게 억울하면 어떻게 했었으면 됐었어요? 항소를 포기하면 됐었는데 자기는 무죄를 주장하고 싶으니까 항소를 했던 거고 항소를 하다 보니까 계속 구속이 됐던 거고 그럼 이거 뭐 돌려받는 방법 없습니다. 구속기간이 형보다 더 커도 괜찮다고 하니까 이제 보통은 이렇게 되면 판사들이 조정해줘요. 보석 석방을 해줍니다. 보석으로 석방해줘. 뭐 형을 다 살았다 싶으면 그리고 형이 더 뭐 아주 중하게 나오지 않을 거다 그러면 보석 석방해 줍니다. 근데 비교 판례에 신속한 재판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는 판례들이 있긴 있어요. 요거 이제 금방 설명한 거였구나. 여기서 아이고 넘어왔네. 그 비교 판례 봐봐봐. 왜 PPT 안 넣어놨지?
국가보안법 7조 사건 있죠. 찬양 고문 사건. 그다음에 10조 불구지죄 사건. 찬양 고문은 북한에 대해서 좋게 말하는 거고요. 불구지죄는 북한에서 온 간첩임을 알면서도 신고 안 하면 불구지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특별히 복잡한 것도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그걸 설명 안 했구나. 연장을 더 시킬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니까 기소 전에 경찰이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10일이죠. 검사가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10일입니다. 근데 검사는 한 번 연장이 가능하죠. 법원 판사 허가를 받아서. 근데 이게 일반 사건인데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은 국보법 사건은 경찰도 한 차례 10일 연장할 수 있고 검사도 2번 연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총 50일 구속할 수 있도록 해놨죠. 일반 사건은 총 30일인데 수사 과정에서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이 여기는 30일, 여기는 50일 해놨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국가보안법 사건 중에 요 7조 사건하고 10조 사건은 이렇게 늘릴 이유가 없다는 말이에요. 없으니까 이렇게 늘려놓은 거는 헌법 위반됐다. 신속한 재판을 받을 걸 침해했다고 보면 판례입니다. 국가보안법 7조 찬양고모 10조 불구지죄는 특별히 복잡한 것도 아니고 증거 수집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피의자 구속기간 일반 구속기간 30일보다 20만 원 50일을 인정한 것은 무죄 추정 원칙 신속한 재판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침해 동안에서 침해. 그리고 군사법원 군사법기관의 구속기간 연장도 마찬가지. 이 침해한 것으로 보는 게 있습니다. 두 개 예외는 뭐 거의 없어요. 두 가지 예외는 이런 게 이번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이쪽에.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수사로 가보십시다. 수사 파트. (26페이지죠) 수사의 기본 개념. 제일절 수사의 개념에다가 별표 한 3개 달아놔. 기본적으로 기본 개념. 이 뒤에 가면 쓰입니다. 수사의 기본 개념. 자, 수사라는 거는 요즘에 수사에서 제일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게 어제 오늘 이야기되고 있는데 이영학 사건, 그지? 어금니 아빠라는 놈하고 그 다음에 서해순 사건, 서해순 다시 불렀던데 가수 김광석 부인 서해순. 서해순이 과연 지금 뭐 김광석은 공소적 완성됐으니까 수사의 필요성이 없는 거고 그 딸을 유기치사하지 않았냐 이게 문제가 됐고 또 하나 문제가 죽은 그 딸을 죽인 걸 속이고 저작권을 받았다면 그 사기가 돼요, 그죠? 사기가 되나 안 되나 이런 걸 수사하기 위한 건데 따라서 수사란 범죄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범죄의 나를 명백히 하여 공소의 제기와 수사로 끝나지 않고 재판을 끌어야 되죠. 공소를 끌어서 처벌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공소의 제기와 그럼 공소 제기하고 난 다음에 계속할지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 확보하고 증거를 수집 보존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이다. 요 원리를 아시고 바로 밑에 이제 구별 개념 나오죠. 구별 개념 내사하고 구별된다. 내사는 내부적 조사니까 내사 받는 사람은 피내사자를 부르고 피의자로 안 부른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수사가 개시되지만 이제 피의자로 부르고요. 자, 그 다음에 27페이지 가면 수사기관이 나오고 수사기관에는 검사하고 사법경찰 관리가 있습니다. 검사하고 사법경찰 관리. 먼저 거기 사법경찰 관리의 의의가 나오는데 검사는요, 저 뒤에 소송이 주체선 상세히 나오고요. 초보 단계에서 구별해야 될 거는 그 일반 사법경찰 관리의 사법경찰관하고 사법경찰리를 구별하라고 하는 거. 그걸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법경찰관부터 이거는 이제 그 간부에 해당하죠. 경찰 간부에 해당하고 사법경찰리가 뭐 7급
7급부터가 사법경찰관이지. 예, 9급, 8급들을 말한 거고 경사, 경장, 순경 뭐 특별사법경찰관리 개념도 있다고 하는 것도 알아두고요. 산림, 회사 이런 것도 종사하는 사람을 말하죠. 그 다음에 검사와 사법경찰 관리의 관계가 문제였는데 옛날에는 검사가 상이고 경찰은 하였어요. 그래서 검사가 야, 이 새끼들아 까 그러면 깠었어야 됐었어요. 상명하면 하복하는 관계, 마치 군대 조직처럼 돼 있었어요. 근데 검사가 어디 소속이지? 법무부 소속이죠. 법무부. 근데 사법경찰관은 뭐 이름이 하도 왔다 갔다 해서 기억이 안 나는데 행안부, 행자부 했다고 다시 행자부로 갔나? 행안부로 갔나? 모르겠어. 이게 소속입니다. 소속이 다른데 옛날에는 검사가 사경을 상명을 하복하도록 됐는데 지금은 이거 없어졌죠. 없어지고 위에서 지휘하며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지휘감독 관계로 바뀌었어요. 상명 하복은 아니에요. 옛날에는 그러면 찍소리만 했는데 지금은 찍소리는 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지? 뭐 하복하는 건 아니단 말이야. 거기 그 참고에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명하복 관계를 규정한 검찰청 53조로 삭제됐다고 하는 거 요거 잘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검사는 수사의 주재자고요. 그 다음에 사법경찰관은 수사의 주체이긴 한데 사법경찰리는 수사의 주체가 아닙니다. 그냥 보조기관이죠. 우리는 사법경찰리 시험을 하는 거고, 근데 그건 알아두셔야 돼요. 다만 동그라미 2번에 두 번째 줄, 다만 사법경찰리라 하더라도, 즉 순경, 경장, 경사를 하더라도 검사들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구체적인 사건에 관해 특정한 수사 명령을 받으면 그런 사법경찰관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합니다. 사법경찰관 사무 취급 권한으로 인정해요. 그 다음에 사법경찰 관리에 관한 사법경찰관의 권한은 뭐 받고요. 수사의 주체고. 근데 사법경찰리에 관한은 보조기관인데 형사법상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건 그 마지막 그 끝에 두 개밖에 없어요. 그것만 줄쳐놔 봐봐요. 영장 집행과 현행범 체포 및 인도를 받을 권리, 그 두 개밖에 없어요. 사법경찰리도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은 각종 영장 집행과 현행범 체포할 권한, 그 다음에 체포된 현행범 인도받을 권한, 그것밖에 없어요. 형사법상. 자, 넘어가고 그 다음에 몇 페이지야? 29페이지 가로 2번 봐보세요. 검사와 사법경찰 관리의 관계. 검사와 사법경찰 관리의 관계. 지휘감독 관계입니다. 지휘감독 관계. 그래서 그 두 번째 줄부터 보면 따라서 사법경찰 관리는 검사의 지위가 있는 때는 이에 따라야 되고, 그 다음 줄 쭉 치세요. 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할 때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해야 된다. 이게 억울하죠, 사실은. 응? 이 말은 사법경찰관은 자기가 착수한 수사를 자기 스스로 멈출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수사 종결권이 없다는 겁니다. 수사 종결권이. 그래서 사법경찰관 범죄를 수사할 때는 관계서류 증거물을 지체 없이란 말도 조심해 놓으시고요. 검사한테 송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사 종결권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검사의 수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법무부령 아닙니다. 법무부령 X 해놓고요. 뭐 이런 문제가 잘 요즘은 안 되는데 논쟁이 있었어요. 법무부령으로 하자. 그럼 누구한테 유리하겠어? 검사가 법무부 소속이니까 검사 측에 유리하겠죠, 그죠? 그래서 경찰 측에서 법무부를 하지 말고 대통령령으로 해달라 그러는데 이제 그게 받아들였고요. 그에 따라 제정된 게 요거죠. 이름이 긴데 검사의 사법경찰 관리에 대한 수사 지휘 및 사법경찰 관리의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 이겁니다. 그래서 그냥 줄여서 뭐 수사 준칙 규정이라고 이렇게 줄여서도 말하고 있는데, 자, 그 지휘감독의 방식의 별표 하나 좀 해놓으세요. 이거 다른 시험에는 나왔어요. 지휘감독의 방식 별표 하나.
검사나 사법경찰관리에게 사건에 대한 구체적 지휘를 할 때는 서면 줄 쳐놓고 또는 형사정보 시스템 이메일이죠. 그래서 결국 서면 또는 이메일로 해라는 겁니다. 이메일로 문서화하라는 거죠. 종이 문서든 전자문서든 문서화해서 지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죠. 다만 천재지변, 긴급한 상황 또는 이미 지휘한 내용, 그다음에 지휘 내용이 명확한 경우, 그다음에 현장에 지휘하는 경우, 이때는 구두나 전화, 말로 해도 됩니다. 천재지변, 긴급하다, 이미 지휘했다, 명확하다, 현장의 경우다. 뭐 두 번째 따면 뭐 외우는 거 없나? 천급 이면현 어때? 뭐 이런 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냥 정리 차원에서 이럴 때는 말로 해도 됩니다. 요즘에 경찰들이 검사 말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전화로 뭐 하면 다들 이렇게 돌려 때리죠. 공문 보내주세요라고 돌려 때립니다. 공문 보내주세요. 즉 서면으로 해라 씨별놈들아 이 말을 쓰린 거야. 서면으로 해 이 새끼야. 그걸 공문 보내주세요라고 그래. 자, 그 다음 내용도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수사권 독립론 이야기 될 때에 검사가 수사 지휘를 할 때 경찰이 항변할 수 있는 권리 달라고 그랬어요. 항변할 수 있는 권리. 항변권 달라고 그랬는데 인정을 안 했습니다. 이의권이라도 달라, 이해할 수 있는 이의권이라도 달라, 안 줬습니다. 둘 다 안 줬어요. 그래서 검사의 수사 지휘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불복이 있는 경찰은 항변할 수 있다 말하면 틀려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 틀려요. 뭐만 할 수 있어요? 제지만 그리 할 수 있습니다. 제지만. 그래서 사법경찰관은 구체적 사건 관련된 검사의 수사 지휘의 적법성 줄쳐놓고요. 그 다음에 정당성 줄쳐놓고 이의가 있거나 또는 명확하지 않아 명확 줄쳐놓고 어려울 때는 해당 검사에게 의견을 밝혀 제지를 권할 수 있습니다. 자, 요 세 개가 서로 별개죠. 적법성, 정당성, 명확 요 세 개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제지를 권할 수 있는 거지, 그지? 세 개 동시에 다 있어야 되는 게 아니지, 그지? 적법성이란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법에 적법하지 않다니까 반대말은 뭐야? 불법인 거죠. 불법 써놓고요. 가로해가지고. 그 다음에 정당성은 법에 위반되지 않았지만 법대로 한 것이 오히려 그 재량을 벗어난 거 옳지 않다는 거죠. 법대로 했지만 옳지 않다. 그래서 그런 거를 부당이라고 합니다. 부당. 그래서 적법성, 불법의 불법성이 있거나 정당성, 부당할 때에 또는 명확하지 않을 때에 제지를 권할 수 있습니다. 셋 중에 하나만 있어도 제지를 권할 수 있죠, 그죠? 적법성의 의견이 있을 때 가능하죠. 셋 중에 두 개만 있어도 되죠. 적법성 또는 정당성 또는 명확성의 의견이 있으면 제지를 권할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셋 중에 하나의 경우에만 제지를 권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리죠. 적법성에 한해서 적법성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제지를 권할 수 있다. 이런 틀리지, 그죠? 그러면 또 둘로 한정해도 틀리죠.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뭐 이견이 있는 경우에만 제지를 권할 수 있다. 그래도 틀립니다. 그 내용이 주의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문제가 나오기보다는 형사법을 이렇게 만들어 문제를 주의 봐봐봐 주의에. 검사의 수사 지휘에 적법성에 이견이 있거나 지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얘기가 어려운 거예요. 한해란 말이 들어갔으니까 틀렸어요. 이 말이 빠지면 맞아요. 경우에 한해 검사에게 제지를 권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 틀립니다. 셋 중에 어느 게 하나가 있어도 되는데 셋 중에 두 개로 한정이 있기 때문에 틀려요. 이런 식의 문제가 많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형사법에는. 그래서 이런 거 주면 선생님 도대체 뭐가 틀렸어요? 맞잖아요. 자꾸 우기는데 한해란 말이 틀렸습니다. 그렇게 문제를 만들어요. 자, 그렇게 보고 지휘감독권의 보장 이것도 출제가 되긴 됐는데 가볍게 보세요. 다시 나오기는 힘들 부분이니까. 그 지휘감독권의 보장에서 구속장소 감찰 봐봐요. 이게 2017년 1차에 나온 지문인데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제청장은 불법 체포구속 유무를 조사하기 위해 검사로 하여금 매월 1회 이상 여기에 숫자가 나왔죠. 매월 1회 이상 줄쳐놓고 매월 1회 이상 관할 수사관서의 피의자의 체포구속 장소를 감찰하게 된다.
감찰하는 검사는 체포 구속된 자를 신문하고 관련서를 조사해야 되고요. 이때 석방을 명하라 검찰을 송치하고서 명할 수 있는데 이에 응하지 않으면 인권보호 직무방해죄로 처벌됩니다. 경찰이. 그래서 그거를 되들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자, 31페이지 보면 판례가 있죠. 판례 별표 4-5개 놓으세요. 판례 별표 4-5개. 뒤에 긴급 체포 가서 연결해서 다시 할 텐데요. 긴급 체포에 사용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중범죄의 경우에 사법경찰관이 그 절도범 같은 놈을 강도범을 긴급 체포해 온다고요. 사법경찰관이 긴급 체포한 다음에 사법경찰관이 검사한테 그 긴급 체포 승인을 요청합니다. 승인. 사법경찰관은 긴급 체포한 다음부터 지체 없이 검사한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승인을 요청하면 하고, 그 다음에 승인을 요청한과 동시에 긴급 체포한 요놈을 구속을 시켜달라고 구속영장 청구를 할 것을 신청합니다. 구속영장 청구해 줄 것을. 그러면 검사가 지방 판사한테 구속영장을 청구하겠죠. 요거를 청구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럴 때 이 검사가 이 긴급 체포된 피의자 얘를 좀 데려와 봐라. 피의자 얘를 데려와라. 이거 이제 호송을 명령해요. 이거를 피의자 대면 조사를 그러죠. 대면. 검사가 대면 조사를 해서 사법경찰관한테 그 피의자 좀 데려와라. 그러니까 요즘에 사법경찰관은 검사한테 고분고분하지 않다고 대든단 말이에요. 공문 보내라 말이야. 귀찮다. 안 데려간다. 이거 전 옛날에 이제 사법권 수사권 독립론 얘기 나올 때 대들었어요. 못 데려가겠다. 시별 이래가지고 대들자 이 검사가 이 사법경찰관을 인권옹호 직무방해죄로 기소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나온 판례가 바로 이 판례입니다.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긴급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긴급체포 승인 그림과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우 검사는 줄쳐놓고 긴급체포의 승인 및 구속영장 청구가 피의자 인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초래하지 않도록 긴급체포의 적법성 하나만입니다. 뒤에 긴급체포에서 다시 볼게요. 적법성 또감 해놓고요. 여부를 심사하면서 수사 수뢰뿐만 아니라 피의자를 검찰청에 출석시켜 직접 대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그래서 일단 대법원 판례는 검사 손을 들어줬죠. 그래서 사법경찰관 보고 데려오라 그러면 사법경찰관 데려가야 돼요. 안 들어갔으면 이제 처벌된단 말이야. 그런데 뒤에 따라서 이와 같은 목적과 절차에 의한으로 검사가 구속영장 청구 전에 피의자를 대면 조사하기 위하여 사법경찰관리에게 피의자를 검찰청에 인천할 것을 명한 것은 적법합니다. 적법도 해놓고 따라서 수사 지휘를 전달받은 사법경찰 관리는 이를 준수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래서 데려가야 돼요. 데려가야 되는데 조금 빼줍니다. 대법원 판례가 조금 정치적으로 조정을 하는 것 같아요. 뭘 빼주느냐. 무조건 데려가는 게 아니단 말이야. 무조건. 뭔가 빠졌다. 빠졌어. 오늘 위에 있는데. 여기 있다. 그러니까. 아니 뭔가 더 빠졌는데? 그거는 긴급 체포 가서 보십시다. 긴급 체포 가서 그때 가서 볼게요. 그 추가 내용은 긴급 체포에 가서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남는 거는 피의자네, 피의자. 여기서부터 쉬었다. 자, 쉬었다 1시간 좀 더 하십시다.